역사라는 걸 쭉 보다 보면요. 어떤 한 해가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오래된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확 여는 그런 경첩 같은 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해가 바로 그런 해인데요. 바로 1564년입니다. 네, 1564년.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과연 딱 1년 만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거인들이 떠나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를 대표하던 거대한 인물들이 사라지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종교개혁 신학을 거의 완성시킨 장 칼뱅. 다른 한 명은 르네상스 예술의 끝판왕, 미켈란젤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이 바로 1564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신학으로, 또 한 사람은 예술로, 말 그대로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인들이었던 거죠. 칼뱅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는 이 생각이 당시 왕이 곧 법이었던 절대왕정 시대에 왕의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엄청난 도전장을 던진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근대 민주주의 또 청교도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네상스 예술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그 모든 화려한 예술, 명성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신앙에만 매달렸다고 해요. 정말 이 두 거인의 마지막 모습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으면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열거든요. 거인들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 앞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새로운 거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네, 이 두 사람도 1564년에 태어났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역사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근대 인문학과 과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갈릴레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성경은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지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한테 자연, 이 우주는 신이 쓴 두 번째 책이었던 셈이에요. 신이 만든 세상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행위라고 본 거죠.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생각의 흐름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땠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당시의 청교도들은 연극을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신학적인 고민들, 인간의 타락이라던가 신의 섭리, 용서 같은 주제들이 아주 진하게 녹아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유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던 바로 그 1564년에 지구 정반대편에 있던 조선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564년이 조선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의 권력이었던 훈구 세력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개혁 세력인 사림이 막 등장하기 직전, 그러니까 폭풍전야 같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참고로 훈구파는 기존의 권력을 꽉 쥐고 있던 기득권층이고요. 사림파는 지방에서 올라온 신진 학자 세력인데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움직이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성리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와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절대적인 원리, 즉 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 그 원리에 따라서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말하자면 조선판 질서찾기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종교와 예술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 조선에서도 훈구파라는 구세력이 물러나고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64년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두에게 엄청난 전환의 해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등장합니다. 유럽과 조선, 서로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초월적인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청나게 강한 열망을 똑같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칼뱅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그의 사상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즉 퓨리턴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탄생시켰거든요. 칼뱅의 유산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깨뜨려 볼 수 있는 관점, 바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딱 비추어 보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신께서 칼뱅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데려가십니다. 둘째, 바로 그와 동시에 갈릴레오와 셰익스피어라는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여시죠. 그리고 셋째, 바로 그 순간에 지구 반대편 조선에서도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똑같은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칼뱅의 신학은 그냥 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단단한 기초 위에 근대 시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즉 갈릴레오가 연 근대 과학과 셰익스피어가 연 근대 인문학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가끔 우리에게 놀라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1564년은 과연 몇 년도일까요? 훗날 역사가들이 바로 그 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그 해,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걸까요?